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여러분 5분 낭송으로 오늘 문 엽니다. 오늘 저희 초대 손님은요, 소설가 백가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백가음 선생님 소개하기 전에요, 백가음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쓴 편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5분 낭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들 가음아, 그간 잘 지냈지? 벌써 가을도 다 지나가는구나. 요즘엔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고 궁시렁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추석 때 변산 바람꽃에서 너와 하룻밤을 지낸 뒤 내 어머니는 기쁨보다는 끼니를 거르지는 않는지, 누룽지로 대충 때우고 있는지 않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내가 작가가 된 것이 내 잘못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웃집 아들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부모 곁에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투정이 심하다. 나는 너를 문예 창자각가에 보낸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끝도 없이 고달픈 길이기에. 그러나 내 마음속 어디엔가 이루지 못한 문학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나 보다. 나는 내가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며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옆에서 늘 걱정하고 있는 내 어머니를 보면 더욱 마음이 편치 않다. 차라리 내가 밤잠 안 자고 글을 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렇게 열심히 쓰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이왕 들어선 길 인생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작품에 대한 욕망을 불태워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작은 바람이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인간은 거세된 인간 아니겠어?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낼 때 나처럼 짐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말 기억나니? 잎사귀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작은 나뭇잎 하나가 내 눈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항상 높은 곳에서 넓고 멀리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혼탁하고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작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정직하고 바른 작가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처음 소설집이 나올 무렵에 보여주었던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너의 감수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는데도 삭막하지 않은 내 문장이 마음에 들어 좋았다. 문장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가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 소설에는 깜짝깜짝 놀랄 만큼 비정한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구나. 이 아버지는 어떤 형태라도 폭력이 없는 사회를 염원한다. 그래서 내 소설에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덜어 나왔으면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넘어 인간 영혼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다. 지난주에는 너의 큰아버지께서 머무르고 있는 강원도 오대산 계곡에 다녀왔다. 도시에서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곡을 흐르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울창한 잣나무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로 인해 저절로 병이 나을 것만 같은 곳이다. 이 아름다운 깊은 계곡에 가을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며 깊어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인생은 냇물이다.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촌음을 아껴라. 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떠오른다. 가을은 살아있는 것들이 떠날 때를 준비하는 계절인가 보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햇살을 받아 풀숲의 새들이 알을 낳는다. 다람쥐들이 땅에 떨어진 잣나무 열매들을 부지런히 쪼아댄다. 나는 이 가을에 한 잎의 낙엽처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련다. 이 세상에 가을 햇살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가을볕에 모두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거듭나서 남은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너의 큰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너의 근황을 물어보셨다. 나는 그 녀석은 아직도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 같고 이상한 소설을 만드느라 무척 바쁜가 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 큰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시었다. 너를 믿는다는 표정이었다. 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으신 분이다. 한번 찾아뵈어라.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라. 그것이 효도 중에 효도이니라. 그리고 탈구가 되면 한번 내려와. 가끔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1년에 한두 번 내려왔다가 곧 올라간다. 그것도 바빠서 정신이 없다 한다. 내가 10년 더 살면 너희들을 10번 보고 가고 20년을 더 살면 20번 보고 간다. 나도 늙었나 보다. 자식들이 그리워지니 잘 있어라. 익산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편지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소설가이시죠? 모시는데 저희가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힌트는 도련님, 나프탈렌, 향, 마담 뺑덕, 최근에 신작 소설집 44가 나와서 요즘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소설가 백가음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국민TV 작년에도 한번 오셨죠? 네, 작년에 전용관 시인께서 네. 진행하시는 프로에 나온 적이 네, 있죠. 30분 책 읽기에서 그때는 신작 마담 뺑덕으로 오셨어요. 네. 그때가 벌써 작년 가을이에요. 그러게요. 네. 1년이 너무 금세간 것 같아요. 야, 1년 만에 네. 또 이렇게 멋진 소설집 한 권을 들고 또 오셨어요. 책을 너무 자주 내서. 진짜 대단하세요. 굉장히 존경심과 질투심이 동시에 있는데요. 거의 매일 월화수목금 쉬지 않고 대학 강의 하시면서 네. 어떻게 또 이렇게 한 권을 낳으셨는지. 네, 이제 제가 2011, 12, 네. 13, 14 네. 이렇게 15까지네요. 맞아요. 연속해서 지금 계속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매해 써서 내는 책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그간에 썼던 책들이 묶인 책들이 대부분 많고, 네. 이번 책도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써가지고 묶은 건 아니고 4, 네. 5년 정도, 4년 반 네, 걸렸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틈틈이 썼던 소설들입니다.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백가음의 소설집 44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정말 성실한 작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이때까지 소설집으로 나온 책이 몇 권 있었는데 보면 쉬지 않고 글을 발표하세요. 이번 44 같은 경우에도 2011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발표하셨던 더송부터 시작해서 2015년 올해 봄호 문학가 사회의 흰개와 함께하는 아침까지 네. 묶으셨어요. 둘레, 6, 8, 9편이네요. 네, 9편이에요. 네. 야, 이거 5년 동안. 하고 하나 또 썼는데. 또 책이 나와요? 아니에요. 네. 그 단편 하나. 이제 그 다음 소설집에 이제 들어가겠네요. 첫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015년 봄호 이후에 네, 또 한 편. 1년에 네네. 그냥 생각은 단편은 한 네. 2편 정도 이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놀란 게 평균 1년에 단편 2편, 많을 때는 3편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직업이 직업인지라. 직업인지라. 네. 근데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정말 말을 많이 하면 힘도 빠지고 그렇죠. 글 쓰는데 잘하시잖아요. 집중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래서 네. 더 조금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불안함도 생기고. 좀 방학 때는 거의 놀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한 편, 겨울방학 한 편. 네. 보통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배지로 떠나시더라고요. 방학 때는. 서울 있으면 좀 힘들죠. 소설을 쓰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글을 써가지고. 예. 맞아요. 그 지난 겨울이랑 또 네네. 지난 여름에는 변산. 예, 변산에 있었죠. 변산에서 네네. 계속 또 글을 쓰시더라고요. 변산에 한동안 있었죠. 그 마담 네. 뺑덕부터니까 한 1년, 딱 올 아. 여름까지. 네. 1년을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제 거기서 글을 많이 썼고, 이제는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겨가야 돼. 이번 겨울은 그럼 어디에서? 정했어요. 울릉도. 울릉도요? 와. 울릉도에 네. 제가 되게 아끼는 이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남자 네. 제자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소설 공부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네. 그 친구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펜션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겨울엔 비수기여가지고 네네. 텅텅 비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도 봐주고. 그럼 이번 겨울에도 한 단편 2편 정도 나와서 오시겠어요? 일단은 마음은 그런데 네. 그냥 일단 좀 잘 쉬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은근히 방학이 기대되더라고요. 울릉도 안 가보셨죠? 네. 울릉도 가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울릉도 정말 좋아요? 정말 비경이에요. 근데 주로 바다를 좋아하세요? 바닷가로 항상 가시더라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산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네. 어렸을 때는 20대 30대는 주로 산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절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시야가 좀 트이는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외국에서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외국에 가서도 바닷가가 있는데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는. 그러니까 방학이 은근히 기대되는 게 방학이 되면 항상 글 쓰러 떠나시니까 근데 그 떠난 곳에서 어쩌다가 페이스북에 글도 잘 안 올리시잖아요. 바다 사진을 올리시면 수많은 팬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무슨 말씀이세요? 인기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죠. 페이스북. 아니 바다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그 사진에서 서사가 느껴지게 그래서 소설가가 찍는 사진은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사진 찍는 건 좋아하는데 전 다 그냥 아이폰 사진. 아이폰. 아이폰으로도 이렇게 멋진 사진이 찍어지는구나.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저 공감 스토리텔링 저희가 벌써 20회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초반기에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것까지 하고 계시? 어지럽이 넓어서. 제가 초반기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들 먼저 소개를 하면서 제가 백영기 백가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그때 저희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댓글에 실제로 백가은 작가를 한번 초대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모시게 됐어요. 저는 되는데 백가음 선생님이 대학 강의를 정말 많이 하세요. 다 소설 창작 수업을 하시죠? 예, 지금은 이번 학기는 거의 다 교양도 있고요. 이야, 지금 대학 강의를 시작하신 지 몇 년째인가요? 제가 해보니까 딱 11년 됐더라고요. 와, 일찍 했는데 31살 때부터 이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 얘기해도 되겠죠? 네. 이제 그만하려고 그만뒀습니다. 이번 학기까지가 마지막. 진짜. 제자들아, 니들이 마지막이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백가운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주 종강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어요? 마지막에. 근데 뭔가 좀 감회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덤덤, 그냥 너무 실은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 이러세요? 아니 너무 이게 체력이 너무 그러니까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자꾸 본업이 미뤄지고. 이제 저 성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거에 예전만큼 공력이 잘 안 들어가요. 몸이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학기 중에는 이제 거의 다른 일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이제 나머지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엄청난 좀 용기이기도 가난한 한데요.
야, 근데 11년 동안 강의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건 이런 얘기인데 그 보통 전임 교수들이 네. 보통 한 9시간 그렇죠. 네, 하고 막 네. 되게 징징대시는 분 그렇죠. 많다고. 저는 평균 내보니까 그 경력 증명서를 제가 언젠가 뜰 일이 있어서 떼봐서 봤는데 궁금하다. 네. 평균 5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15시간, 많을 때는 21시간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번 학기도 21시간. 그러니까 능력자예요. 7개 하는 데도 많고. 전 거의 시간 강사로 교수 월급을 벌고. 그렇죠.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 21시간 진짜 학원 강사 수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전 11년 했지만 20년 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임 교수들 6학점, 9학점 하시는 분들로 치면 20년이 뭐예요? 3배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33년 하신 거예요. 정말 퇴직할 때가 됐거든요. 21학점이면 사실 웬만한 전임 교수님들보다 진짜 월급 더 많이 받으셨어요. 강사 퇴직.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힘들고. 근데 이제 그게 좋아서 한 일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소설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네. 문학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직 그러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소설 얘기하고 또 그네들 저 고민도 뭐 듣고 또 내 얘기도 하고 맞아요. 실은 우리 책 읽고 뭐 책 네. 얘기 어디 가서 할 데도 없는데 네. 애들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좋고 맞아. 또 뭐 끝나고 술도 지난주에 네.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 이제 애들이 들었나 봐요. 제가 요 근래는 한양여대 이제 네.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4학년 졸업하는 네. 애들이 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같이 이제 공부했는데 정말 정들었다. 그쵸. 정말 정든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뻐하고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저를 술을 사주겠다고 불러서 아이들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은 제가 얼마를 월급을 받고 강의를 하고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처음 알았나 봐요. 그래서 네. 아니 50만 원을 받아서 그렇게 술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뿌듯했어요. 선물도 받았어요. 세상에. 아, 맞아요. 우리가 3학점 하면 거의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배웠던 학생들한테 들었어요. 진짜 오빠처럼, 형처럼, 때로 선생님처럼. 네. 근데 정말 학생들 뭘 너무 많이 사주신다고. 제가 먹는 거니까 뭐 걔들 꼭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제가 먹고 노는데 드는 돈이니까.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슴으로 수업을 했으니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강사를 할 때는 이런 네. 얘기를 막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뒀으니까 네. 좀 이거 좀 법으로 바뀌어야 되고 네. 강사 처우들도 좀 개선돼야 되고 지금 네. 강사법 때문에 또 얘기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강사들 살린다기보다는 되게 많이 압박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우리 백가흠 선생님, 제가 소설가 백가흠의 팬이기도 하지만 칼럼니스트 백가흠의 팬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깊게 들여다보고 지금 백가흠의 눈이라는 주간 경향의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도 오래 했어요. 네, 계속 쓰시는데 제가 또 애독자예요. 오늘 또 하나 오늘자 주간 경향에 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상식을 바로잡는 것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전국에서 어떤 사유도 할 수 없다. 한 발 비켜서서 타인의 삶을 반추해보고 인문학적인 발견을 통해 공감의 질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글을 쓴다는 것은 현재를 바라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과거를 직시함으로써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 인문학의 가장 큰 당위라면 지금 현재 그것이 불가하다는 말이다. 전국은 우리의 눈곽이 생각을 너무 바쁘게 몰아붙인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앗아가는 그 모든 일이 비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토론의 장마저 존재하지 않는 것.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무슨 말이든지 듣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의 전부다. 상식과 비상식의 토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니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토론과 대화가 없는 이유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상식을 바로잡는 것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백가음의 모든 소설이 하고자 하는 얘기도 다 이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과거를 직시함으로써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 인문학의 가장 큰 당위다. 근데 사실 소설에서도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예, 그 소설은 이제 이게 딱 뭐다라고 알면 네.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소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설은 뭘까? 지금도 쓸 때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찾는 과정이기도 한데 하나 알았어요. 요 근래 이제 제가 데뷔한 지 올해 2001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만으로는 14년이 지났고 이제 15년째가 지나가고 네. 있는데 소설은 독자에게 질문을 주는 것이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들었고 예전에는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소설을 통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문학도 어떤 인문학의 한 가장자리 같은 이제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은 한 때인 것 같아요. 네. 예전 작품들이랑 이번 44까지 보면 분위기가 이번 44로 오면서 또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근데 저 이 44를 주변에 권하고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백가음 씨 벌써 올해 44이야?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아직 42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42이셔요. 이제 많이 들었어요. 실은 그런 네. 얘기를.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을 변화를 캐치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가들은. 그게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하는 일은 아니고 네. 되게 자연스럽게 몸도 바뀌고 네. 또 생각도 바뀌고 뭐 네. 이런 거이기 때문에 묶어놓고 보니까 저도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실은 어떤 큰 주제, 문학적 주제로만 네. 보면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정상과 비정상은 네. 도대체 뭔가 우리가 뭐 상식과 비상식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학적인 큰 주제라고 하면 그걸 네. 이제 담는 그릇, 네. 담아내는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은 인물이라든지 혹은 인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뭐 일이라든지 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저한테 친숙하고 친근한 네. 이제 주변으로 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근데 그거에 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담을 그릇들을 아주 고심해서 저기 멀리 가서도 그릇들을 찾아오고 뭐 네. 이런 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똑같은데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예. 이런 책에서는 아주 젊은 청년의 아주 날카롭고 비관적이고 네, 막 염세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예. 아주 특이한 인물들을 통해서 너무 불편한 인물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드러났다면 이제 제가 늙었어요.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같지만 굉장히 좀 편하게 이거는 읽히더라고요. 더 저는 잔인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 그 어떠한 극적인 상황보다도 네. 그게 현실감이 있을 때 더 네. 우리 공포가 심하거든요. 어떤 그게 저 영화에서 보는 네. 서사가 아니고 네. 내 옆에 있는 서사라고 느낄 때 네. 그게 이제 더 뭐라 할까요? 그 데미지가 크죠. 공감력도 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네. 것 같아요. 제 나이에. 저조차도 이제 뭔가
호의적이고 위선적인 거에 이제 능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몸에 붙는 나이가 돼가는 것 같으니까 예, 그 방식 자체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0대의 그 여유로움이 주는 편안한 문체가 된 것일까요? 조금 겁이 없어졌다고. 겁이 없어졌다. 조금 두려운 게 예, 많아진 네. 나이잖아요, 실제로는. 네. 근데 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용감해지는 나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40대라는 게. 그래서 네. 불안하죠. 이제 진짜 아까 강의 그만뒀다고 얘기했는데 당장 뭐 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여유로운 적이 없는데 여유롭지도 않고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네. 어느 날 밤에 딱 하루 밤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게 이제 좀 아팠는데 아프고 좀 기력이 몸살을 앓고 나왔는데 저녁 때 약속도 없고 그다음 원고 마감도 없고 뭐 그런 날이 하루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책을 보는 건 뭔가 일을 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시를 썼어요. 한번 써봤어요, 그냥. 원래 대학 학부 때 시 쓰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횟수로 세보니까 한 16년이 넘은 거예요. 시를 써본 지. 재밌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등단작 광어도 처음엔 시로 쓰셨다고. 그렇죠. 네. 근데 써봤는데 세 편을 썼는데 37분 걸렸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심심해서 이제 한 거였는데 조금 그런 무모함, 용감 이런 것들도 생기는 나이인 것 같고 이제 소설을 이제 주로 쓰다 보니까 되게 간접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소설이라는 장르가. 네. 칼럼은 또 너무 직접적이고. 네. 이 두 사이에 어떤 감각이 필요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그냥 그러고 다 버렸죠. 다 버리고. 왜 버리셨어요? 뭐 시도 궁금하다. 근데 이렇게 또 전 굉장히 질투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 칼럼 백가음의 눈도 읽어보면 정말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편안한 문장으로 정말 할 말을 다하는 아픈 데를 꼭꼭 찌르는. 너무 세지 않아요? 잡혀가면 어떡해. 어쩔 땐 걱정돼요. 이 사람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지 않고. 조심하고 계세요? 안 조심하시던데. 이번 글에도요, 저는 여러 번 걱정됐었어요. 이승만의 보도연맹 학살, 박정희의 공안 통치, 전두환의 5.18 광주 학살을 잊었는가. 그들은 모두 국민을 적으로 삼아 죽이고 괴롭혔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정부다. 네. 오늘 이거 읽고 제가 이렇게 출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본 칼럼 중에 저는 가장, 할 말, 겁내지 않고 할 말 다한 칼럼이더라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참, 소설을 쓰는 작가가 이런 시선을 유지하기도 참 힘들 텐데, 이거 몇 년째 지금 칼럼 연재하신 건가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쵸. 안 자르고 되게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년 좀 넘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주간경향에서 가장 한 코너를 오래 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네, 원고료도 가장 높으세요. 제가 거기에 빈정상에서 그만둘 뻔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몰랐어요, 그거. 그 다른 것도 몰랐고. 네, 보통 1년에 한 번 거의 교체되는데요. 네. 우석훈 선생님이랑 다 안 해요? 네. 백감 선생님이 가장 오래된 필자라고. 네,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고마워. 여러분, 백감의 눈 앞으로도 검색해서 4주에 한 번 쓰시죠? 네, 4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 칼럼만 읽어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저게 원래 제가 만든 제 맡은 코너는 문화적인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몇 번 못한 것 같아요. 항상 무슨 일이 한 달에 한 번 무슨 일이 계속 3년 내내 있어가지고
이거 자꾸 다른 거를 되게 많이 찾거든요. 이번에는 뭐 건축 얘기도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맞아. 많은 것들을 찾는데 네. 막상 탁 쓸 때 되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꾸. 맞아요. 이렇게 뭐 문화예술계 얘기를 백감의 눈을 통해서 좀 읽고 싶은데 항상 4주에 한 번마다 무슨 일이 안 터질 때가 없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바쁜 나라예요. 진짜 이 나라. 맞아요. 칼럼에 담기도 바쁘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이 44를 굉장히 네. 재밌게 읽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들도 정말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네. 달라진 게 없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이분이 진짜 이제 여유롭게 글을 막 쓰시는구나. 예전에 저는 백감 작가 소설을 처음 읽을 때는 너무 정말 김기덕의 영화를 보는 듯한 이 사람 진짜 사람 죽여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김기덕 감독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저는 김기덕 감독을 곧 인터뷰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 완전 팬이에요. 제가 김기덕 감독한테도 메일로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백감 씨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제가 질문도 했거든요. 아마 읽진 네. 않았어요. 제가 제 책을 사인해서 가지고. 근데 참, 그 김기덕의 영화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하고 보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을 봐라 하고 보여주는데 백감의 소설들이 이때까지 그래왔어요. 뭐 그렇게 같이 봐주는 건 너무 저한테 되게 너무 좋은 상찬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은 소설을 쓸 수 없고 이 사회가 어떤 다양성 안에서 네. 이 뭔가 어떤 합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소설을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걸 그냥 저는 쓰는 것 뿐이에요. 제 취향대로. 하나 그냥 아까 김기덕 영화 얘기했으니까 그리스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스에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몇 개월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좀 뭐라 그러죠 힘들었던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설이 갈피를 어느 날 이제 못 잡겠는 거예요. 인데까지 써왔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뭘 써야 될지도 그러고 이제 힌트는 도련님 이 44 전 소설집 할 무렵이었는데 그때 아마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 나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그 고뇌한 것들 어떤 작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자기 모멸 혹은 또 자기 파괴 욕망 또 그러면서 또 겨우 한 발짝 또 나가서 다시 뒤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일부러 쓴 게 아니고 자꾸 쓰면 메타 소설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소설 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소설들 그때 몇 편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김기덕 감독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진짜 영화 보고 울었어요. 두 분이 슬럼프도 비슷했네요. 김기덕 감독도 더 이상 영화를 찍기 싫은 괴로움에 극단의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는 너무 잔인한 영화. 너무나 뭔가를 후벼파는 잔인한 영화. 근데 이제 두 분의 차이가 있다면 김기덕 감독은 대중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직 거리감이 많은데 백감의 소설은 대중들과 공감대 형성을 똑같은 주제를 얘기를 해도 아주 잘하고 있는 분이어서 아주 팬층이 두껍습니다. 결국 한 발 비켜서서 타인의 삶을 반추해보고 인문학적인 발견을 통해 공감의 질문을 던지는 일. 이걸 계속 너무나 잘하고 있는 작가, 백감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책에 보면요. 저도 이 문장이 제 가슴에 와서 콱 박혔는데요. 기억보다 망각이 비대해진 나이가 되었다. 실제로 이렇게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고, 그럼 이제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다면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늙는 것 자체가 악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죠. 다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일인데
제가 전주에 대한 뭘 하나 써야 돼서. 근데 전주에 갈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는 거예요. 네네. 거리의 길, 뭐 이런 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전주에서 인터뷰하신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근데 이제 글 분량 꽤 됐어요. 50매를 산문을 써야 돼서. 네.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글이고. 네. 이제 한 꼭지를 제가 맡은 건데. 도저히 네네. 그래가지고 구글 맵을 키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될 리가 없는데 이제 가려고 그냥, 다 뭐 좀 미루고 일단 그걸 해야 돼서 이제 호텔을 예약하고 아버지도 좀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3일이라도 가 있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중학교 은사님들이 혹시 내일 내려올 수 있냐 이렇게 모여서 술을 먹는데 근데 고맙죠. 근데 안도현 시인이 거기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그 동료들이 지금까지 이제 30년 40년을 계속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글 쓰러 갔는데 첫날은 그냥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식당.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얘기들, 옛날 얘기들 뭐 다 이제 수십 년 된 얘기들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죽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죽은 건 슬프죠. 슬프고 마음이 딱 그랬는데 죽은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한 4년쯤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고로 이제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근데 엄청 슬픈데 꼭 그 친구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그러고 왜냐면 이제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 친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망각에 들어가 있는 친구 너무 바쁘고 생활하는 반경이 너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러니까 점점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밀려나서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안부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접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친구네 뭐 할머니 이제 뭐 언제 돌아가신지도 이제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할머니 그다음에 이사를 그 친구가 뭐 몇 번을 했던 옛날 살던 집 심지어는 그 계단 올라갈 때 놓였던 화분까지도 막 선명해지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기억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은 글에다 썼어요. 그러면서 또 더 서글프죠. 나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팔아먹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불현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났을 때는 그 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확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는 너무 당황되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에 자꾸 공감이 되는 걸 보니까 저도 비슷한 나이가 됐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게 기억나는다는 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슬퍼요. 그래서 이제 전주 얘기를 쓰는데 전 전주에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주하고 연관이 전혀 없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기 선생님을 평생을 거기서 전주 상상고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 전에는 전주 신흥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썼어요. 아버지 얘기 쓰고 뭐 그 친구 얘기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슬프죠. 그런 것들을 끄집어 이게 전혀 다 잊혀진 건 또 아닌 거야. 맞아. 자꾸 밀어내고 어떤 생활이나 지금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자꾸 밀려나는 거죠. 밀려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 앞에 마주서면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집에 있는 단편의 하나입니다. 내 친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억 속에 가라앉은 시간의 끝은 뾰족한 바늘처럼 생겨서 복원해내면 따끔하게 마음의 가장자리를 찌르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카로운 시간의 기억을 다시 차지 않을 만큼 깊숙한 곳에 숨겨 놓는다. 그 끝을 기억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왜 상처받고 상처 주는지 모른 채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간다. 아, 저도 밑줄을 쫙쫙 그었던 부분인데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은 날카로운 시간의 기억을 다시 찾지 않을 만큼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거예요, 사실은. 밀어놓는 거죠. 밀어놓은. 근데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끔 이제 그런 때 깊숙하게 찔리고, 뭐가 후회스럽고, 뭐 계속 네. 이제 그게 너무 많아지는 나이인 것 같아요. 네. 반성과 후회가 많아지는 나이. 맞아요. 오늘 또 저희 청취자분들 또 40대로 막 접어든 분들은 저희 공감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는 제 나이를 막 숨기고 숨겨왔는데. 아니야. 네. 아니요. 아직 40대 시작 안 한 핏덩이. 아, 네. 저도 만 39세가 되고 보니 어느 날부터 나이를 자꾸 만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한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 소설집 9편의 소설 중에서 네. 더송하고 네네. 44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래요? 네. 아, 이 표지, 네. 원래 소설책 제목을 더 송으로 하려고. 아, 정말? 이게 그 9개 중에 네. 6개, 7까지 썼나? 네. 연작 소설이었어요. 네. 더송 연작. 아. 그러니까 다 부제들이 네. 붙어 있고 더송 연작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제목으로는 44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남의 얘기를 잘 들으니까. 네. 44. 근데요, 저는 이 44 읽으면서, 저는 이 44만 2번 읽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42세에 아직 미혼인 남자 소설가가 44세에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 대학 교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99.9%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 40대 초반의 여성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여자 화자로 소설을 써본 건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2편 네. 내 친구하고 네. 44 2개를 이렇게 썼는데 그 여자 화자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제 기억에는 없고 네. 이제 여자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는 이제 3인칭으로 쓴 것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전 자신 없거든요. 저 여자 잘 몰라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어머 정말 백가음이 이걸 썼어? 막 이러고 너무 읽었는데요. 피상적이면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 아주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너무 재밌고 이 여자가 꼭 신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구두를 계속 사고 또 바꾸고. 그거는 이제 제 백화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옛날에 얘기해준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구절들이요. 근데 그 정말 공감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혼자인 게 조금 더 쑥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남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었다.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낮잠을 자고 책을 읽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혼자인 그녀가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랐다. 이게 힘든 거거든. 나는 정말 편한데. 그래서 제가 혼자 사는 제 친구들끼리 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 문장들을 올렸더니 당장 아이들이 44를 다 사는 혼자인 그녀가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취재도 좀 하고. 아, 그러셨구나. 그 혼자 사는 여자들 인터뷰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이제 이제 여행 가는 부분일 거야 아마. 네. 혼자. 근데 제 친구 조델이라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여행사 가이드를 TC를 하는데 네. 물어봤어요. 혹시 혼자 오는 여자들이 있냐? 그 여자 중에 하나가 저여가지고 저도 그 얘기는 그 친구가 정확히 한 워딩이에요, 실은. 아.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그분을 그 혼자인 그분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한 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해마다 혼자 계속 여행을 다니는데 네. 그때는 진짜 혼자 차표 끊고 막 할 기력도 없어서 패키지 유럽 여행을 처음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쩔 줄은 몰라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보니까 민폐더라고요. 아니 민폐 아니에요. 민폐 아니고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 같아. 혼자 있는 사람들이 둘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은 어렵죠. 저는 그래서 이 44는요, 그 40대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혼자 사는 언니들,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 같은 여자가 쓴 거보다 오히려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많아서요. 권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꼭 내가 신거나 입을 게 아닌데도 계속 사고 가서 또 바꾸고 그런데 맨 마지막 바꾸는 건 내가 제일 처음 샀던 거. 그쵸? 정말 최고예요. 전 오늘 오시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다행이다. 그건 이제 막 상상했거든요. 이 캐릭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감정을 노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한참 페북에 이제 재미에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였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나고.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그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남자 소설가를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만났는데. 진짜 순수하게 페북을 통해서 만난 분은 제가 박성민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이서희 씨라고. 그분하고 두 분만 그래요? 제가 차를 한 잔 마신 적 있고 두 분. 저는 우리 방송 청취자들은 다 아시니까 작년 가을에 제가 백가음 선생님 인터뷰하고 맞아요. 1년 만에 다시 모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페북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는구나. 그렇죠. 신기했었어요. 저는 또 있다. 전용관 시인도 많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또 좋아하는 소설가를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선 접근도 힘들잖아요. 근데 페북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게 인터뷰 요청했는데 바로 오케이 하셔서 참 기뻤던 저야 영광이었죠. 기억이 납니다. 이 문장도 우리 청취자분들 제가 44 잠깐 소개하면요. 우리 또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온 그 유명 소설가랑 만났는데 좀 불쾌하게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페북에 바로 그날 글을 올려요. 근데 또 이 여자는 바로 페이스북부터 검열에 들어가죠. 침대에 눕자 저절로 페이스북에 접속하게 됐다. 확인해 보니 그가 이미 글을 올려놓았다. 저녁 먹은 게 체한 것 같았다. 속이 메스꺼렸다. 내용에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과장된 감성과 수식이 가득했다. 여자의 심리를 몰라서 상처받은 한 남자의 가련한 심정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다. 페이스북은 글이 좋거나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그가 올린 글에 300여 명이 좋아요를 달아놓았다. 그녀는 그 모두가 무섭게 느껴졌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잘 참았죠. 이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그녀가 겪은 일은 모두 오프라인의 일이기 때문이었다. SNS는 실제가 아니었다. 그곳은 과장된 현실의 가상세계, 실제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탈퇴할까? 고민하다가 저도 이 고민 맨날 해요. 그만두었다. 누군가 갑자기 사라진 자기를 두고 뭐라고 할까 두려웠다. 잠들기 전 조금 또 울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백가음 작가랑 한 적이 있나 막 고민을 해볼 정도로. 이 소설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구두 바꾸러 갔을 때도요. 3번을 가서 바꾸고 3번째에는 첫 번째 샀던 구두로 결제를 해요. 맨 처음 샀던 구두로 다시 교환했다. 그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뭔가 꼭 필요해서 쇼핑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벌써 석 달 새 3번째 교환이었다.
아, 그럼 여기에 이 한 여자로 묘사된 이 여자가 몇 명의 여자를 섞여 놓은 걸까요? 아, 거긴 뭐 저도 들어가 있고. 네, 저도 들어가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자꾸 이제 원형을 갖다 변형시키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덧붙이고 바꾸고. 그런데 요 근래는 이제 그건 너무 쉽다고 하긴 좀 그렇고 너무 선명해져요. 만든 사람이.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처럼 막 보이고. 또 얘기도 나눠보기도 하고, 뭐,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들어갔겠죠. 야,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혼자 웃기도 많이 웃었고 생각한 게, 야, 백가흠 작가의 소설이 이제 정말 편안해지고 이분이 이제는 정말, 정말 편하게 모든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가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편하게 본인의 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너무나 그런 일들은 실은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부의 관계라든가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복합적일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되게 징그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그런 것. 근데 그냥 이게 너무 피상적이지 않을까 되게 우려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이렇게 보는 면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아내의 이야기 이런 것도 보면 결혼해서 아주 살고 계신 분처럼 또 묘사를 잘하고 또 이 44는 이 44세의 여성만이 쓸 수 있는 99.9%라 그랬어요, 제가. 네, 여기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녀도 어리지 않아서 기억보다 망각이 비대해진 나이가 되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네, 참 제가 밑줄을 많이 그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특히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으시는데요. 여러분 44는 제가 정말 강력 추천이에요. 덧송도 진짜 재밌답니다. 근데 제목 주로 남자 얘기들. 남자들은 덧송을 더 좋아하죠. 아유.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나쁜 남자 얘기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아까 그 정상과 비정상, 상식과 비상식의 표본들이죠.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 실은. 근데 이제 그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이제 두 편을 이제 그렇게 이제 써봤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쁜 남자들에 대한. 맞아요. 이 44도 읽으면 제가 사실 이 44는 읽고 제 후배 중에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랑해서 요즘 굉장히 괴로워하는 후배가 있어서 제가 막 설득도 했다가 뭐 설교도 했다가 뭐 이랬는데 이 소설을 딱 보여주니까 더 이상의 조언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아주 나쁜 남자 변웅필 실제로 이분이랑 친구시죠? 친구죠. 저 표지도 변웅필 형이 변웅필가 작품이죠. 근데 어떻게 그 실명을 허락을 하셨어요? 실은 되게 많이 써요. 이름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거기에 윤종석도 나오는데. 맞아요. 윤종석도 화가. 다 친구들이거든요. 그 형들 친구. 저는 읽다가. 장재호도 나오고. 변웅필화가 실명이 나와서 혼자 고속버스에서 읽다가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이분들도 또 즐거워하시겠어요? 네, 그냥 재미.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위트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경향신문 기자들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백가흠 작가 인터뷰했을 때 이미지가 어땠어요? 그래서 정말 소년 같던데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런데요. 백가흠 작가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만나보면 나이가 느껴지지 않게 정말 소년 같은. 근데 어쩜 그렇게 나쁜 놈들 이야기를 잘 쓰는지.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나쁜 남자 이야기 참 많아요. 앞으로는 어떤 소설 쓰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네.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편 소설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이제 그거는 나프탈렌하고 네. 향 네. 연작에 있는. 근데 전 종교 얘기 좀 이제 하고 싶어요. 좀 구원의 문제. 네. 그 아주 오랫동안 이제 내가 작가가 될 때부터 꼭 다뤄보고 싶었던 나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뭐 죽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살았을 때의 어떤 생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프탈렌 때 했고, 네. 어떤 사후의 어떤 것들에 대한 환타지적인 이제 추측들은 이 생과 연관되는 것들은 네. 이제 향이라는 장편에서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행해져야 되고 그게 가능한가? 그 이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년에 이제 막 하반기 또는 지금 시작하셨겠어요? 아니요, 저는 잘 찾아보고 있고 구상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어디 연재 지면이 있으면 연재를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써서 책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편은 네. 이제 실은 44회 연장이죠. 이제 중년 네. 얘기를. 근데 시선이 잘 밑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네. 그 밑에 어떤 세대들에게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적인 것들도 가장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절과 시대에 되게 많이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소설은.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계급적인 것에서 오는 네. 모순? 부조리함? 뭐 이런 네. 것들 해볼까 하고 있어요. 단편은.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도 단편 강의를 내년이죠 벌써. 네. 내년에는 강의를 이제 안 하시면 소설 열심히 쓸 거예요. 와, 책도 그럼 많이 읽고. 장편 한 권, 단편은 한 두세 편. 두 편 정도. 두 편 정도. 네.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 강의 그만두신다 그래도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악스트 얘기 잠깐만 할까요? 네. 야, 정말 좀 제가 이거 3권째, 저도 2년 정기 구독자인데요. 개간지예요. 아니, 격월간지. 격월간지, 네. 6권 1년에. 예. 네. 공지영 작가가 이번 후에는 3호. 네. 야, 여기서 인터뷰 공지영 작가랑 한 것도 제가 읽으면서 인터뷰 이렇게 해야 돼 또 한 수 배웠는데요. 퀄리티가 저는 이때까지 본 문학 잡지 중에는 최고예요. 와, 사진도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세련된 문학 잡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편집위원 맡고 계시죠? 예, 배수아 작가도. 예. 네. 정영준 작가. 예.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프란츠 카프카. 예, 제목도 참 멋진데요. 심지어 저는 너무 걱정돼서 늘 진짜 2,900원. 근데 종이값은 되나요? 너무 실은 기대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있어요. 손해를 안 봐요? 네, 지금 실은 이게 지금 네. 10,000부씩 계속 솔드아웃. 와. 근데 10,000부를 더 찍으면 네. 손해 봐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를 보긴 하는데 2, 3호는 계속 매진이었다고. 예. 네. 1호, 2호, 3호 다. 야.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3호도 네. 이게 그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원래 네. 초판을 5,000부를 찍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잡지. 네. 문학 잡지를 5,000부를 찍는 잡지가 없고. 네. 근데 지금 1호, 2호는 5,000부씩 2번 찍었고 야. 다 팔렸고요. 이건 지금 이제 나온 지 아직 한 달, 네. 이게 2달 동안 계속 팔리는 네. 거라. 재판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한 6,000~7,000부쯤 나갔을 거예요. 멋지다. 그 악스트의 가장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예. 사진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정말 유명한 우리 편집자이자 사진 작가인 백다음 씨, 예. 네, 또 동생이세요. 예. 네, 야, 공지영 작가 사진도 실물도 미인이시지만 와, 누가 날 이렇게 찍어주면 진짜 행복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공정 선배 인터뷰 얘기 잠깐 네. 하면,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잡지를 뭐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리뷰어를, 인터뷰 네. 대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네. 나름은 지금 이제 이 소설이나 이 문학을 통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네. 근데 여자에 대한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딱 느낀 게, 우리 거기 인터뷰에도 제가 네. 썼는데, 소설이 엄청 그 여성의 인물이 되게 수동적이에요. 더. 맞아요. 90년대 초반보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도 무감했구나 하는 걸 이번에 느꼈는데, 공정 선배가 초기에 썼던 그 여성의 인물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20년 동안 혹은 그 전 동안 너무나 이 사회가 어떤 가부장적인 거에 역행했네요. 하면서 여성에게도 그런 것들을 더 이런 어떤 상을, 수동적인 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거 느껴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얘기 잘 좋았어요. 이 인터뷰도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분량도 길고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서 볼 수 없었던 공지영 씨 얘기도 많았고 또 소설 쓰는 후배가 소설 쓰는 선배한테만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 악스트 보면서 요즘 다들 소설 참 안 읽는데 악스트를 보고 역으로 여기에서 거론된 소설들을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성공하셨어요. 진짜. 근데 참 소설도 다양해요. 보면 조세희의 난소공부터 또 해외 소설들까지. 네, 정말 이건 어떤 매뉴얼을 주지 않고 필자가 정해지면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컨트롤링을 몇 군데는 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실은 4호부터는 없앴어요. 왜냐면 이제 70년 구간들은 이제 필자를 알아서 이제 택하라 했는데, 이제 신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한두 꼭지. 신간 소개. 그 소 인터뷰에 있는 그 신간 그 두 개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막 텍스트가 겹치는 것도 나오고. 그렇기도 하겠다. 그럴 경우는 2달 후로 넘기겠네요. 아니 그냥 싫었어요. 그냥? 그것도 다양하고. 야 진짜 악스트만 할 수 있는 시도다. 그래서 참 우리 글 주셔야죠. 약속했던 것 같은데 전에. 네. 제가 또 악스트 판매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필자도 싣고 싶고 그런데 아주 많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아니요. 여러 노력들은 하고 있어요. 다른 문학 잡지에 비해서 필자도 정말 다양하고요. 이번에도 최수철의 고래뱃속에서 제가 아주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소설인데 이거부터 조세희의 난소공, 외국 작가들 거 시쿠라기 시노의 호텔 로열도 나오고요. 요네스베의 스노우맨. 읽을 거리가 정말 다양해요. 좀 다 같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책 읽는 문화, 그다음에 책 가지고 노는 문화. 맞아. 이런 게 좀 더 인문학적인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 2,900원짜리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근데 원래는 이거 여기 사장님이 묵가지로 만들자 계속 우겨가지고. 그럼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지하철역 같은데 쌓아놓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지는 좀 그런 게 잘 만들어서 버린다는 생각으로 만들면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이 악스트는요. 다른 이제 문학 개간지나 이런 건 저는 보고 이제 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악스트는 이 외형적인 비주얼도 너무 좋아서 책장 한 칸을 비웠어요. 계속 악스트 모으려고. 근데 계속 걱정되는 게 2년 정기 구독하고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2,900원 가격 안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돼. 근데 정기 구독자들한테는 안 올리죠. 근데 지금 실은 저는 한 1,000원쯤 올리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좋은 뭔가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2,900원 내는 우리도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이 2,900원을 내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본 이 책에서 얻는 지적인 성취감이요. 29만 원어치는 돼요. 진짜. 2달 동안 쓰는데 좀 너무 많은가? 막 그런 생각은 좀 빡빡하잖아요. 글자도 네. 글자 막 크여달라고 막 그런 분들 많은데 이 글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야, 그러니까 페이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좋고요. 그냥 우리는 마냥 감사하고 미안해요. 조금 어르신들이라든가 네. 좀 보기가 힘들대요. 아, 그래서 저희가 사은품을 돋보기를 지나는 아 진짜 책갈피에 껴있는 그 돋보기를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악스트는요,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도끼이기도 해요. 너무 귀여워 생각하는 것도. 배수아 작가가 이번에 이렇게 쓰셨어요. 순도 높은 문학성만을 고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간 위주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타이틀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네, 이래서 악스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일까? 이래서 진짜 악스트가 좋은 것 같아요. 개성이 넘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네, 필자도요 정말 다양합니다. 소설가, 문학평론가, 시인, 편집자, 그리고 대중문화평론가, 에세이스트, 번역가, 네, 또 블로거, 네, 그래서 기자도 있어요. 아, 기자도 있어요. 야, 그래서 시각도 다양하고 이 악스트가 정말 요즘 우리 뭐 문학동네 때문에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이 악스트 하나만 읽고 하나만 읽어도 우리나라 소설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지적인 성취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비평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네. 뭐 비평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비평 작업은. 네. 저희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것뿐이고, 그냥 욕심이 좀 덜하다고 할까요? 제가 네. 뭐 다 작가들이고, 네. 욕심이 제일 많은 건 백다음씨겠죠. 여기 이제 편집장이기도 하고, 네. 이거 제안자이기도 하고, 네. 이걸 직접 만들고 뭐 하는 네. 친구니까. 근데 저희 편집위원들은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그 얘기를 잠깐 하면 네. 이제 문학 그 잡지가 네. 뭔가 망가지는 이유가 네. 점점 이 독자들 사이와 괴리감이 더 커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독자들을 위한 잡지가 아니라 네. 이제 그 주체들을 위한 잡지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꼭 그 문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그걸 가지고 뭐 교수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다 자각들을 하고 있고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좀 잘 좋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이게 우리만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다 동업자들이고 저 소설 어디다 발표해요? 그게 다 네. 인연이 깊은 데기도 하고 지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좀 잘 네. 되겠죠. 그런 의도라면 네. 악스트는 이미 절반의 성공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신작 소설을 발표하는 코너 이런 네. 것들도 앞으로 늘어나나요? 그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한 이유는 처음엔 그거를 네. 반대한 편집위원들이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말자. 하지 소설. 말자. 왜냐면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만들 때부터 저희가 우려했었어요. 우리가 과연 작가인데 네. 또 다른 작가들에게 너는 여기다 실어주고 너는 안 돼. 뭐 이런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되게 신중했는데 저희들이 좀 그런 기준을 좀 마련을 했어요. 네. 뭐냐면 가급적이면 젊은 작가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네. 지면이 없는 친구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거를 최우선으로 삼자. 일단 그렇게 했고 근데 장편 연재는 네. 여기서 그리는 최소한의 어떤 상업적인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연재 소설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할 때도
근데 좀 네. 재미적인 측면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지금 한 이 정도의 이제 소설 이 정도의 분량을 유지를 하거나 더 줄이거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야, 정말 악스트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10,000부 찍었는데 지금 7,000부 정도 나가서요. 다행히 여러분 아직 사실 수 있어요. 서점에 가셔서 사시면 2,900원. 예. 인터넷으로 사시면 택배비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 이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게 네. 정기 구독자가 꽤 많아요, 실은. 그렇죠.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엄청 많아요. 저도 첫날 바로 2년 정기 구독하고 네, 근데 선물을 또 어찌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네, 아니 근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2,900원이다 보니까 택배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기 구독을 하면 실은 비싸요. 네.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기쁘기도 하면서 부담도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실은 너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도 좀 생겼고 정말 소설 읽기의 재미를 오랜만에 되찾게 해준 참 고마운 솔직한 담백한 악스트. 또 잡기라는 게 또 이러다가 이제 또 이게 실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바꿔야 되겠죠. 이제 저희들도 물러나고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이 별로 욕심이 없어요. 다 네. 아무튼 악스트 응원합니다. 우리 백다음 편집장님 워낙 재주꾼이셔서 글도 잘 쓰시고 사진도 잘 찍고 네. 편집 능력도 아주 다른 잡지랑은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되시면 악스트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배수아 선배랑 이 잡지를 해보자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설득도 하고 부탁도 드리면서 이제 모쇼 같이 하게 됐는데 이게 1년 이제 지금 한 호당 평균적으로 한 20편이 넘어요, 리뷰가. 맞아요. 네. 1년이면 120건. 그다음에 2년이면 240건. 이야. 3년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카이브로 좀 쌓이고 좀 이렇게 책 정보에 있어서 조금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서지 정보처럼 좀 되면 좋겠다. 야, 이제 강의도 그만두시면 악스트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책 2권 추천하는데요. 1위가 44, 2위가 악스트. 악스트는 우리가 쭉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백영기 선생님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가을에 백영기 선생님 때문에 사실 백가음 작가도 인터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정말 글 잘 쓰는 사람 찾아서 막 다니고 이걸 계속 했는데요. 죽음 곁에서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암투병을 하고 있는 형을 찾아가 나오가 누워있는 형 옆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글이었다. 그 시간들이 영상처럼 형의 얼굴 위로 흘러간다. 유년 시절부터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던 죽음의 문제, 니체와 쇼펜하우어, 자살한 친구, 또 신에 대한 사유들은 병실의 어둠만큼이나 깊었다. 읽는 이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글이었다. 전주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백영기 선생님의 글이었다. 배삼식 극작가와 남진우 평론가의 스승이자 소설가 백가음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백가음 작가의 타고난 문학적 감수성, 또 이 문학의 근원, 이 아버지였구나라는 걸 안 순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문학 인생 이야기를 써야겠다 해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정말 백가음 작가보다 백영기 선생님 글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 잘 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분의 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정말 팬 중에 한 명인데요.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들 읽고 제가 이거 3회 땐가 읽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울었어요. 막 이랬어요. 제가 옆에 앉아 계신데 이 편지 읽어서 되게 무안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년 만에 들으면서 또 기분이 다르셨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식들이 더 쑥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이제 더 요즘은 더 표현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아까 그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겪고 지켜보고 하면서 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더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 드는가 봐요. 네. 뭐 특별하게 아프고 그러지 않은데 심적으로 이제 외형님들이 다 이제 아버지한테는 형님들 큰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반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잖아요. 네. 더 열심히 다니시고. 아니 근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까도 근데 잠깐 뭐 다치시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이 잘 됐고요. 이제 그 큰아버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심적으로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작년 가을에는 아직 병석에 계셨는데 올 봄에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되게 좀 특별한 큰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제 남동생 다음이랑 둘이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오래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두 분이서 사시기도 했고 그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문학 청년이 된 건 큰아버지 때문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다 연관도 있고 글 쓰는 걸 이제 큰 아버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맨날 물어보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예술가 집안이에요. 또 악기를 하신 분들도 또 여러 분 계시고. 네. 그래서 보면 백가음 형제도 그 예술적 피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요. 잘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좀 어설프기도 아까 하고. 편지에도 나왔지만 너네를 1년에 2번 보고 10년을 더 살면 20번 보고 좀 무섭죠. 그렇게 그거는 좀 무서운. 실은 이게 옛날 좀 된 얘기인데. 이제 막 엄마 이제 둘 다 결혼을 안 해갖고 너무 잔소리도 심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제 남동생하고 둘이 이제 몰래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둘 중에 한 명만 가자. 한 명은 여행을 가자. 이 연휴니까. 그래서 내가 설날에 가면 가을에는 다음이 가고 이렇게 놀고 갖고 진짜 아들들을 키워야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어디 외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했죠. 설날에 못 가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아니 몸 건강에 잘 있다 와라. 걱정 뭐 여기 오면 뭐 하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한 10번 보겠다 하고 전화를 또 끊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죽기 전까지 한 10번쯤 보겠네. 하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하지 않기로 하고 요 근래는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주 가려고 노력을 그래도요. 백영기 선생님 페이스북에 글 안 올리시나 저는 굉장히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요. 거의 안 올리시다가 백가음 작가 새 책이 나왔을 때 또는 인터뷰가 나왔을 때 그날은 제일 먼저 포스팅 하시는 분이 백영기 선생님이세요. 당연히 아버지니까. 안 그래요? 저는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이 핑 돌아요. 아마 지금도 글을 쓰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 방송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백영기 선생님 건강하시길 제가 기도하고요. 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책이 안 나와서요. 짬짬이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백가음 소설가 책 옆에 백영기 선생님 책을 꽂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주 가세요 좀. 자주
가요.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희 정말 오랜 시간 대화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대화 나눈 건 2주에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네. 공감 스토리텔링, 네. 저희가 신문연재 때 인터뷰 해주시고 또 1년 만에 목소리로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 책이 나오면 또 초대하고 싶은데 오실 거지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44 읽으면서 또 44 다 읽고 나면 악세트 읽으면서 백가음 작가를 추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공감 스토리텔링 다음 주 4시에 또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